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주제는 액티비티와 인텐트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액티비티의 개념과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인텐트의 용도와 명시적 인텐트, 암시적 인텐트의 차이를 설명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인텐트로 액티비티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MVVM, 모델 뷰 모델 패턴을 이해하고 뷰 모델, 라이브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본 강의 자료에서 사용한 예제 소스 코드는 여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액티비티입니다. 자, 액티비티는 앱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로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합니다. 즉,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앱 구성 요소입니다. 참고로 안드로이드의 앱 구성 요소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액티비티, 다음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컨텐트 프로바이더가 있습니다. 서비스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컨텐트 프로바이더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오늘은 액티비티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앱은 UI를 갖기 때문에 보통 액티비티에서 앱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앱은 2개 이상의 액티비티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액티비티를 만드는 방법은 앱 컴패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해서 만드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그 액티비티를 상속해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언제부턴가는 이 앱 컴패트 액티비티를 쓰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앱 컴패트 액티비티는 안드로이드 X JPEG 라이브러리에 포함이 된 것이고 액티비티는 안드로이드 SDK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앱에 포함돼서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SDK 버전에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들에게 동일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SDK에 포함되어 있는 액티비티의 경우는 우리가 사용자가 앱을 실행하는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서 뭔가를 다르게 해줘야 된다든지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기능을 제공해주지 못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앱 컴패트 액티비티를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보통 안드로이드의 라이브러리들을 쓰다 보면은 이 컴패트라고 하는 이 COMPAT가 붙어 있는 그런 API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이걸 사용하는 게 SDK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걸 사용하는 것보다 호환성 면에서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걸 사용을 권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액티비티를 직접 처음부터 만들진 않았더라도 이미 안드로이드 엠프티 액티비티를 선택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액티비티를 만들어 왔었고요. 그때 보면은 이 앱 컴패트 액티비티를 상속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액티비티를 사용을 하는 건 일단은 이 앱 컴패트 액티비티를 상속을 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필요한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를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해줘야 될 거는 바로 이 onCreate인데요. 이거는 이 액티비티가 최초로 생성이 될 때 그때 호출이 됩니다. 이때 보통 해줄 것들은 이제 UI 레이아웃을 정해주고 뭐 필요한 위젯들을 초기화해주고 등등의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레이아웃을 지정해 주는 게 바로 이 set content view인데요. 이 set content view는 우리가 이제 액티비티는 화면을 꽉 채우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앱바 위치 제외하고 이 컨텐츠가 들어가는 이 영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UI를 배치를 할지가 바로 이 레이아웃에서 우리가 정의를 했던 거고요. 이 레이아웃 XML을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화면을 그리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액티비티를 우리가 매니페스트 파일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때는 empty 액티비티를 만들고 그 액티비티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당연히 매니페스트 파일에 이미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따로 필요 없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액티비티를 만든다라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manifest의 애플리케이션 태그 안에 액티비티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그 액티비티의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외부로 노출시킬지 여부를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 이거는 이제 요 메인 액티비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xported는 true를 해야지 외부에서 호출을, 그러니까 이 액티비티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부라고 하는 것은 이 앱의 바깥,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다른 앱들에서 이 액티비티를 시작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true를 하고요. 만약에 시스템이든 다른 앱에서 이 액티비티를 스타트 시키는 것을 막고 싶으면 exported를 false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텐트 필터는, 인텐트 필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인텐트 필터는 이런 액션, 이런 카테고리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이 이 앱에다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필터에 걸리는 액티비티가 자연스럽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필터가 의미하는 거는 메인 런처, 즉 앱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액티비티를 지정하는 인텐트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 앱에서는 메인 액티비티가 앱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할 액티비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다른 액티비티를 추가한 후에 거기에다가 이 인텐트 필터를 옮겨 놓는다면은 앱을 시작할 때 그 액티비티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되겠죠. 자, 액티비티를 사용할 때 이제 아까 잠깐 필요한 메소드들을 오버라이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라이프 사이클 콜백 그 메소드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onCreate 뿐만 아니라 우리는 onStart, onResume, onPause, onStop, onDestroy와 같은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이 메소드들이 어떤 때 호출이 되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간혹 이제 설정 변경이 일어날 때도 이런 콜백이 호출이 됩니다. 설정 변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세로 보기로 있다가 가로 보기로 화면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뭐 언어 설정을 변경한다든지 할 때 호출이 되는 메소드입니다. 이런 게 이제 호출이 될 때는 이 설정 변경을 할 때는 액티비티가 디스트로이 됐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생성이 됩니다. 그런 건 주의해야 합니다.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on create, start, resume, pause, stop, destroy와 같은 라이프 사이클 콜백 메소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면은 액티비티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하면 on create가 당연히 불립니다. 그리고 on start는 화면에 표시될 때 불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on resume은 이 액티비티가 정상적으로 사용자 입력을 받고 동작을 할 때 그런 상황이 되면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때 액티비티가 이제 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된 상태고요. 만약에 어떤 다이얼로그라든지 다른 것이 이 액티비티의 화면을 일부 가리게 되면은 온 포즈가 불리게 됩니다. 포즈가 불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스탑이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메모리에서 사라질 때 디스트로이가 불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설정 변경이 일어날 때도 이 디스트로이가 불렸다가 다시 크리에이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액티비티를 시작을 하면 이 순서대로 호출이 됐다가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다이얼로그 같은 걸 띄우게 되면 포즈가 됐다가 다시 리줌이 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홈 버튼 같은 걸 눌러서 완전히 화면에서 안 보이게 하는 경우에는 스탑까지 됐다가 다시 화면으로 나타나면은 리스타트가 불리고 스타트가 불리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액티비티 자체를 뭐 일부러 피니시를 부르거나 아니면은 액티비티를 명시적으로 피니시 시키거나 할 때 이 on destroy가 호출이 되고 앱이 완전히 액티비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액티비티가 두 개가 있어서 메인 액티비티에서 세컨드 액티비티를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어떻게 이 라이프 사이클 콜백이 호출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액티비티에서 예를 들어 어떤 버튼 같은 걸 눌러서 세컨드 액티비티를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먼저 메인 액티비티가 이제 처음 만들어질 때는 create 그 다음에
스타트, 그 다음에 리줌 순서로 해서 액티비티가 활성화가 돼 있겠죠. 그러다가 세컨 액티비티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먼저 메인 액티비티에는 이제 포즈가 호출이 됩니다. 포즈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세컨 액티비티에서 크리에이트, 스타트, 리줌을 해서 세컨 액티비티는 활성화 상태가 되고요. 그럼 이 세컨 액티비티가 화면 전체를 덮게 되기 때문에 메인 액티비티는 자연스럽게 온 스탑이 그 다음에 호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컨 액티비티가 이제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뒤로 가기를 누르게 되면 기본 동작은 세컨 액티비티가 피니시 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가 포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가 리스타트가 되고 스타트, 그 다음에 리줌으로 해서 다시 화면으로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컨 액티비티는 이제 메인 액티비티 뒤로 가려지면서 이제 종료가 될 거기 때문에 온 스탑이 불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디스트로이가 불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인텐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텐트는 일종의 메시지 객체인데요. 다른 앱 구성 요소, 즉 액티비티나 서비스나 브로드캐스트나 컨텐트 프로바이더 등 이제 이런 다른 앱 구성 요소에게 인텐트라는 걸 만들어서 보내서 작업을 요청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용 예로 뭐 액티비티나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하는 용도로 우리가 인텐트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텐트를 이용을 해서 액티비티 시작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를 시작하는 방법은 우리가 start activity라고 하는 메소드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start activity는 컨텍스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이고 보통 액티비티들은 다 이 컨텍스트를 상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액티비티에서 스타트 액티비티 메소드를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호출해서 우리가 다른 액티비티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인텐트 객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인텐트 객체를 만들 때 우리가 컨텍스트를 주고 보통 액티비티에서는 디스 객체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할 액티비티를 나타내는 그 클래스를 써주면 됩니다. 자, 안드로이드 SDK는 내부가 이제 자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바 클래스 이름으로 줘야 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클래스 이름과 콜론 클래스를 쓰고 점 자바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줘야지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만든 인텐트 객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스타트 액티비티 인자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세컨 액티비티라고 만들어져 있는 액티비티 클래스를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시작할 액티비티를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이렇게 지정해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명시적 인텐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대상이 명확하게 이제 누구인지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반면에 이 반대로 대상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는 이제 그런 묵시적 인텐트도 있습니다.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스타트 액티비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텍스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액티비티도 당연히 되고 서비스에서도 이 스타트 액티비티를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인텐트를 만들 때 우리가 이 인텐트 객체에다가 추가로 엑스트라 데이터를 넣어서 세컨드 액티비티에게 데이터를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한 액티비티, 즉 여기서는 세컨 액티비티겠죠. 걔로부터 어떤 결과를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스타트 액티비티 하기 전에 register for activity result라는 걸 이용을 해서 결과를 받을 함수를 미리 등록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세컨 액티비티로부터 결과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예전에는 이제 스타트 액티비티가 아니라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라는 걸 이용해서 이걸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디프리케이트 돼서 쓰지 않습니다. register for activity result 같은 경우도 이걸 쓸 때는 우리가 스타트 액티비티가 아니라 이걸 만드는 이제 액티비티 리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객체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그거를 이용해서 액티비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뒤에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텐트의 종류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명시적 explicit intent가 있고 암시적 implicit intent가 있습니다.
명시적 인텐트는 시작할 구성 요소의 이름을 직접 지정을 하는 거고요. 앞에서처럼 세컨 액티비티라고 명확히 이름을 써주는 거고요. 암시적 인텐트는 이 인텐트가 누구에게 갈지 그 대상을 정확히 지정하지 않고 이 인텐트를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지정을 하고 그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구성 요소에게 전달을 시스템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암시적 인텐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타트 액티비티를 해서 인텐트가 시스템으로 전달이 되면 시스템은 이 인텐트의 목적지가 명확하면 그 해당 액티비티를 부르고요. 그게 아니라 암시적 인텐트라고 하면은 그 액션을 처리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액티비티들을 고릅니다. 만약에 2개 이상이 있을 때는 사용자에게 선택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해당 액티비티를 찾아서 그 액티비티로 인텐트를 전달하게 됩니다. 암시적 인텐트의 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 거는 다이얼 액션에 대해서 인텐트를 암시적 인텐트를 만들고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텐트를 할 때 우리가 액티비티의 클래스를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텐트 액션 다이얼이라고 다이얼 액션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이얼 액션에 필요한 추가 데이터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이거는 액션마다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이제 다이얼이기 때문에 전화번호 URI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이제 우리가 스타트 액티비티를 해서 부르게 되면은 여기에 어떤 액티비티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이 다이얼 전화 걸기를 처리할 수 있는 앱의 액티비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전화 걸기 화면이 뜨고 여기 우리가 준 114 번호가 여기에 노출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암시적 인텐트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인텐트 필터라는 걸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텐트 필터에는 우리가 받을 액션과 데이터 스키마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간단히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니페스트의 세컨 액티비티라는 거에다가 이렇게 인텐트 필터를 추가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인텐트 필터에 넣어줘야 될 거는 액션, 카테고리, 그 다음에 데이터 스키마입니다. 액션은 어떤 액션일지, 그 다음에 이 액션이 속한 카테고리, 그 다음에 데이터의 형태, 스키마 이렇게 이제 주게 되는데요. 액션은 이렇게 안드로이드 인텐트 액션 다이얼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이건 디폴트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스키마는 TEL, 그래서 우리가 TEL 콜론하고 전화번호를 썼던 거고요. 이 액션 카테고리에 이 네임 들어가는 건 문자열로 들어갑니다. 문자열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이름들이고요. 여기에 정의되어 있지 않는 이름도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처럼 다시 액션 다이얼 임플리시트 인텐트를 가지고 스타트 액티비티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기존 전화 앱과 그 다음에 요 지금 추가한 세컨 액티비티가 2개가 떠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명시적 인텐트에 대해서 명시적 인텐트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른 액티비티로 보내고 그다음 그 결과를 받는 그런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서드 액티비티로 인텐트를 보내면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서드 액티비티로부터 결과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결과를 받는 방법부터 만들어 놔야 되는데요. 요게 지금 보면은 register for activity result라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activity result contract start activity for result 요거는 이제 그대로 따라서 쓰면 됩니다. 이거는 액티비티 결과를 받는 컨트랙트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컨트랙트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콜백 함수인지를 여기다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람다 함수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람다 함수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마지막 람다 함수는 이 괄호 밖으로 뺄 수가 있다는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밖으로 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은 자, 여기 EC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받아오는 인텐트 객체입니다. 인텐트 타입의 객체고요. 그 안에 보면 데이터 멤버가 있습니다. 데이터 속성이 있고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getString extra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할 때 여기다 이제 키 값을 주게 되고요. 당연히 이 인텐트를 넘겨주는 이 third activity에서 인텐트를 이제 넘겨줄 때 똑같은 키로 데이터를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여기에 정상적으로 메시지가 올 거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제가 뭐 엘비스 연산자도 쓰고 했는데, 만약에 데이터 객체 자체가 널이라고 하면 그냥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널이 돼서 요 엘비스 연산자에 의해서 빈 문자열이 될 거고요. 만약에 요 getString extra를 했는데 이거 자체가 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래도 역시 빈 문자열이 요 메시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걸 이제 스낵바랑 로그로 이제 출력을 하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콜백을 미리 등록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third activity를 시작할 수 있는 인텐트 객체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 우리가 third activity에 전달할 데이터를 put extra를 이용해서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key value 쌍으로 extra 데이터를 넣고요. 여기서 이제 키가 user defined extra라는 거고 값으로는 hello를 넣은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third activity의 onCreate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은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놓은 컨트랙트를 가지고서 런치 하는 거고, 그때 인텐트를 이렇게 인자로 넘겨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third activity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third activity의 onCreate에서는 main activity가 아까 보낸 user defined extra라는 걸 받아올 수가 있는데요. 어디에서 받아오냐면 이 onCreate에서 보면은 intent 객체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intent 객체라는 거는 정확히는 get intent라는 메소드입니다. get intent라는 메소드 대신에 우리가 그냥 intent 속성인 것처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get intent로 이제 가져오는 거 요 동일한 겁니다. 이건 이제 그 코틀린의 그 setter getter, 그러니까 요 getter 대신에 요 속성 이름을 쓰는 거고요. 원래 자바로 할 때는 get intent라고 이렇게 써야 했습니다. 물론 코틀린에서도 이 get intent라고 써도 되지만 이렇게 쓰는 걸 더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널이라고 하면 이제 빈 문자에 될 거고요. 널이 아니면 이것까지 호출이 될 거고, 그래서 해당되는 값을 여기 메시지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edit 텍스트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하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third activity가 이제 종료될 때 우리가 결과 값을 이제 돌려주게 합니다. 그거는 set result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요. 이 set result는 언제든 불러도 됩니다. 언제든 불러도 되고, 요 finish가 이 액티비티를 종료하는 건데, 액티비티가 종료하기 전에 언제든 불러도 되고, 마지막으로 불린 결과가 return 아까 메인 액티비티에 액티비티 리절트 콜백 있죠? 거기에서 글로 전달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third activity는 백 버튼을 누를 때 이제 우리가 edit 텍스트의 내용을 읽어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intent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set result에다 호출을 해준 거죠. 그래서 끝낸 거고, 그럼 이게 아까 메인 액티비티의 리절트 보는 콜백으로 넘어가서 전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에서 인텐트의 데이터를 넣어서 third 액티비티로 보낼 수가 있고, third 액티비티는 이제 끝날 때 set result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에 액티비티 리절트 받는 콜백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참고로 이 onBack press dispatcher add callback 같은 경우에는 백 버튼을 눌렀을 때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소스 파일 하나인데요. 이 onCreate에서 그냥 미리 등록을 해 놓으면은 여러분들 백 버튼을 누를 때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onBackPressed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이거 최근에 이제 디프리케이트 되고 이제 이 방법을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건 start third activity with extra를 하면은 이렇게 third activity가 시작이 되면서 edit 텍스트에 넘겨받은 hello가 출력이 되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고친 다음에 우리가 백 버튼을 눌러서 또는 이제 이
내비게이션 바가 이제 하이드 돼 있는 경우는 보통 이렇게 슬라이드를, 그러니까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없어지죠. 아니면 에뮬레이터에는 또 백 버튼이 따로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서드 액티비티는 피니시가 되면서 메인 액티비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만든 온백 프레스 디스패처의 그게 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셋 리절트도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피니시를 해서 이 서드 액티비티는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가 나타나게 되고 그때 요 스낵바로 헬로 리턴하기라고 하는 요 문자열이 이제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볼 내용은 MVVM이라고 모델, 뷰 모델을 줄여놓은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UI 프로그램, 아키텍처들을 보면은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게 모델, 뷰, 컨트롤러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그다음에 이걸 중재하는 컨트롤러 뭐 이런 식이었는데요. 이런 방법보다는 이제 그냥 데이터를 그냥 보여주는 데만 집중하는 이제 뷰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이제 컨트롤러 대신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은 모델하고 뷰를 분리한다는 거에서는 같은 개념인데 뷰 모델은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조작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는 거에만 집중한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제팩에 이제 그 뷰 모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이 MVVM을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액티비티가 이제 뷰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모델은 이제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파일이나 DB 쓰는 거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뷰하고 모델을 구분을 만약에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니까 뷰 모델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이 안드로이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클래스에서 만약에 직접 모델, 즉 데이터를 뭐 변수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요. 액티비티가 이제 우리가 그 설정 변경 같은 걸 할 때 액티비티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디스트로이 됐다가 다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클래스에 있던 그 변수로 관리하던 모델도 당연히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언어 설정을 변경하거나 화면을 회전을 시키게 되면 디스트로이와 온크리에이트가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액티비티가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던 모델들 다 새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중간 결과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위젯의 뷰 클래스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뷰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액티비티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뷰 클래스는 위젯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위젯들의 가장 상위 클래스로 보면 되는 거죠. 자, 실제로 그러면 액티비티에서 직접 변수로 뭐 모델을 관리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액티비티의 멤버 변수로, 즉 속성으로 이렇게 어떤 카운트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화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 버튼이 눌릴 때마다 증가 버튼이 눌릴 때마다 카운트를 증가를 시키면서 텍스트 뷰에다가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언어 설정을 바꾸거나 화면을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 액티비티가 완전 디스트로이 됐다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다시 클래스의 객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0으로 다시 초기화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초기화가 되지 않으려면 이거를 뭐 파일이나 뭐 이런 데다 저장을 해 놓든지 해야겠죠. 근데 이제 좀 더 뷰 모델을 쓰면 좀 더 편리하게 이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뷰 모델을 쓰는 방법은 일단 뷰 모델 클래스를 뷰 모델을 상속해서 만듭니다. 만들고 이 안에다가 이제 카운트 값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increase count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이 뷰 모델 객체는 우리가 직접 생성을 하지 않고요. 뷰 모델 프로바이더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뷰 모델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이 뷰 모델을 액티비티가 이제 설정 변경으로 다시 만들어지더라도 우리가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뷰 모델이 이제 인자가 생성자 인자가 없는데요. 생성자 인자를 만약에 추가를 하려면 즉 뭐 카운트 초기 값을 뭐 생성자 인자로 받아오거나 하려면 생성자 인자가 있어야겠죠.
그때는 뷰 모델 팩토리라는 것도 같이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건 뒤에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제 뷰 모델을 이제 써서 아까의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뷰 모델을 이제 가져오려면 이걸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뷰 모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요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오너를 이제 여기다 전달해 줘야 되는데요. 보통 액티비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여기서는 그 액티비티가 이제 디스 자기 자신이 있죠. 이 액티비티 안에 있는 onCreate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뷰 모델 클래스를 줍니다. 뷰 모델 클래스를 주게 되면 이제 요 우리 뷰 모델로 객체가 하나 만들어진 게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get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요 인덱스 연산자를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마찬가지죠. 그 이 get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요거 요 인덱스 연산자 요거에 이제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하는 메소드니까요. 그래서 그 객체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라이프 사이클 오너를 디스로 준 다음에 이거를 여기서도 부르고 또 다른 데서도 부르고 여러 군데 부르더라도 이 디스 즉 같은 액티비티 객체를 준다고 하면은 항상 똑같은 한 개만 리턴이 됩니다. 즉 아무리 많이 부르더라도 한 개만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이 라이프 사이클 오너의 이 마이 뷰 모델 객체는요. 그래서 싱글톤 비슷하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 여기서 이걸 받아온 다음에 거기서 그걸 이제 그거에 이제 카운트 값을 우리가 출력하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를 때 그 카운트 값을 증가시키고 또 그거를 이렇게 출력하도록 합니다. 출력하도록 하면은 우리가 얘가 이제 그런 설정 변경에 의해서 디스트로이 됐다가 다시 만들어지더라도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지금 완전히 디스트로이가 된 게 아니라 설정 변경으로 인해서 임시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이 뷰 모델 객체가 새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다시 우리가 onCreate가 또 불려서 이걸 호출하더라도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게 리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카운트 값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getString 해놓은 거는 여러분들 예제 코드 보시면은 이 뷰 모델 안에 우리가 인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뷰 모델이래요. 이 스트링 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그 인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괄호로 해서 이제 인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요게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스트링 가져오는 메소드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뷰 모델을 쓰되 라이브 데이터라는 방식을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브 데이터는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호출되는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누군가가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바로 콜백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값을 다시 읽어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같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 오너가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보통 액티비티겠죠. 액티비티가 활동 중일 때만 당연히 콜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mutable live data라고 해서 만들고 이때 데이터의 타입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이 my 뷰 모델 초기화하는 거죠. 생성자죠. 디폴트 생성자에서 밸류 값을 0으로. 이걸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그거의 속성 밸류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increase cou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의 값이 하나 증가시켜서 이제 쓰게 되고요. 여기서 간혹 이제 밸류가 아직 초기화가 안 되면 널일 수가 있습니다. 널인 경우에는 이제 0으로 취급을 해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뷰 모델에다가 우리가 옵저버라는 걸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값을 뭔가 변경을 할 때마다 그 콜백이 호출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뷰 모델에 이 count live data라는 거에다 옵저브라는 메소드를 써서 여기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 오너죠. 여기 액티비티 그래서 이 람다 함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 count live data의 값이 변경될 때마다 요 콜백이 요 람다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텍스트 뷰에다가 그 데이터의 값 여기 it이 밸류가 됩니다. 디폴트 인자 it이 이 밸류 값이 되고요. 그게 이제 텍스트에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값을 변경시키는 걸 버튼에 의해서만 이렇게 요것만 호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호출을 하게 되면은 그 변경된 데이터를 우리가 요 옵저버에 의해서 옵저버의 람다 함수가 호출이 돼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변경도 하고 여기서 데이터도 업데이트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변경은 여기서 하고 업데이트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여기 예를 들어 한 군데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경은 뭐 예를 들어 이 버튼을 누를 때 뭐 증가를 시키고 뭐 다른 버튼을 누를 때는 뭐 감소시키고 뭐 또 다른 버튼을 누를 때는 뭐 값을 다르게 변경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실제로 그걸 사용하는 부분은 이 한 군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실행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increase를 누를 때마다 이 값이 계속 증가를 합니다. 다 똑같이 증가를 하는데 이거는 액티비티에다 카운트 변수를 넣은 거고 이건 뷰 모델에다 넣은 거고 이건 라이브 데이터를 통해서 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화면을 회전을 하게 되면 이 액티비티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액티비티에 들어있던 변수 값은 초기화가 될 거고요. 뷰 모델에 있던 것들은 단순 설정 변경으로 액티비티가 다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뷰 모델은 그대로 유지가 돼서 값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본 뷰 모델은 초기 값이 없습니다. 그냥 초기화를 그냥 안에서 내부적으로 생성자에서 해주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생성자 인자를 받아서 초기 값을 주고 싶은 경우, 외부에서 주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경우에 이제 이렇게 만들고 팩토리를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아까랑 달리 숫자 2를 써서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자를 받아서 요 카운트 값을 우리가 이렇게 초기 값으로 사용하고 싶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my 뷰모델 2를 우리가 뷰모델 프로바이더로 부른다라고 하면은 아까는 이제 뷰모델 클래스를 썼는데 여기에 아무리 봐도 생성자 인자를 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진 않고 뷰모델 팩토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뷰모델 프로바이드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 뷰모델 프로바이드 팩토리를 상속을 하고요. 상속을 해서 우리가 아까 이제 뷰모델 클래스의 인자로 생성자 인자로 줄 거를 여기에 팩토리 인자로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요 cre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주는데요. create 메소드를 이제 오버라이드 하고 여기에서 my 뷰모델을 생성을 해줍니다. 이때 요 인자를 여기서 전달을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인자를 전달해 줬다기보다는 이거 자체가 이제 멤버 속성이죠, 속성. 예, 여기 VL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멤버의 속성으로 이제 카운트를 받아놨다가 이 create를 부를 때 그걸 사용을 해서 뷰 모델 2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식으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뷰 모델 프로바이더 그 다음에 my 뷰 모델 2 팩토리 해서 이렇게 이제 요 my 뷰 모델 2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걸 우리가 팩토리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걸 이렇게 해서 이 뒷부분이 이제 똑같고요. 요 뷰 모델 2 클래스 이름만 주고 그래서 뷰 모델 2를 인자를 주고 생성자 인자를 예를 들어 10으로 줬는데요. 10을 주고 뷰 모델 객체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액티비티, 인텐트, 그다음 뷰 모델에서도 우리가 라이브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